상승장을 치르고 이후에 공급 감소가 예정된 시기가 2009년부터 13년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부터 13년까지 공급 감소가 되었는데도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2025년 이후도 집값이 떨어지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2009년 13년보다 2025년 이후의 공급 감소 폭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전세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급지로 이동이 점차 절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직주 근접과 학군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전세 쪽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 이제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하시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전세를 끼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해서 사놓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사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거기서 핵심은 이제 전세가율일 텐데, 네, 전세가율이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변수가 좀 있을까요? 전세가율은 제가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함께 이제 가장 집값에 버블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 개인적인 좀 네. 중요시 생각하는 지표인데,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을 말씀드리면 54%로 중장기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15년간을 좀 보면요, 수도권 연간 입주 물량이 15만 호를 웃돌면 서울의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수도권 연간 입주 물량이 15만 호를 밑돌면 서울의 전세가율이 올랐거든요. 15년간 그런 상황이 좀 경향성이 보이고, 결국 15만 호 연간 입주 물량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아파트 착공 물량을 수도권을 보면 2021년에 23만 6천 호, 그 다음에 22년에 14만 호, 23년에 10만 2천 호였거든요. 이 말이 즉슨 각 3년 후로 대입을 해보면 25년, 26년, 27년은 입주 물량이 15만 호를 밑도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 말인 즉슨 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매매가를 자극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가 그대로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갈 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예. 매매가도 상승하는데 전세가율도 올라간다는 거는 엄청난 급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전세가율이 중장기 평균이 54%의 지금 상황인데, 이 54%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제 네.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사실 더 오르면 전세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데, 사실은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먼저 전세가부터 움직이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전세가율이 상승으로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면서 다시 전세가율이 좀 흔들리고 네. 계속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을 계단식으로 거치는. 왔다 갔다 네. 할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삼투신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보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좀 뭔가 상승 쪽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뭔가 하락 요소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앞으로 시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집값, 그리고 이거보다 더 오르면 저는 분명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중장기 평균에 비하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아직 상방이 열려있지만 중장기 평균보다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 말은 버블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버블을 만든 요소가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재화에 오버슈팅이 발생했다. 가령 예를 들면 쌀이나 밀 같은 식량, 필수재의 식량이 공급이 부족하면 재화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재화의 가치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공급이 정상화되면 재화의 가치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 공급 정상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사실이고, 실제 그 오버슈팅을 꺼뜨릴 만한 공급 정상화는 저는 3기 신도시 입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거 서울 부동산의 중장기 하락장이 언제냐면 91년부터 95년, 2010년부터 2013년인데 정확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겹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공급이 많아지는, 그 재건축 재개발로 듬성듬성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의 공급 물량이 생기는 신도시 입주가 좀 공급 정상화의 그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3기 신도시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만 12개 필지가 유찰이 되는 등 네. 필지 자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 말은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오버슈팅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거를 뭐 종합하면은 26년, 7년 이때 공급이 이제 극도로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는 뭐 지금 계획은 뭐 25년, 26년이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빨라도 뭐 28년, 9년 뭐 이렇게 본다면 그쯤 가서는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크를 찍고 조금 진정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정 어떻게 볼까요?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3기 신도시는 서울 핵심지랑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지만,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게, 과거 2018년 상반기 때 서울의 전세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더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동탄 2기 신도시 입주가 굉장히 많았는데 서울과 40km 떨어져 있지만 계속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2017년 1분기에 드디어 동탄 2기 신도시가 속한 화성시가 전세가가 하락 전환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2분기에 화성 바로 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면 바로 위에 있는 수원시가 하락 전환했고 전세가가 네. 그 다음 분기인 3분기에는 그 위에 있는 용인시가 하락 전환했고 그 다다음 분기 때는 성남시와 서울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탄의 과대한 입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서울까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런 전세 거 봤어요. 만기되면서 이제 이사 가시는 거죠. 네네. 매매 만기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동탄보다 더 서울에 가깝거든요. 3기 신도시 입주하면 서울에 분명한 하방 압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상승 압력이 좀 있고 네. 그 이후로는 좀 이제 그 이후로도 사실 지금 뭐 그린벨트 푸는 것도 있고 이제 공급 계획은 뭐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뭐 어쨌든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2020년대 후반쯤 돼서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 걸로 추정한다. 네,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1기 신도시를 지금 또 재건축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집 개수를 또 줄이는 거잖아요. 철거를 해서 집을 멸실시키고 나중에 더 추가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시기가 또 겹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서울의 멸실과 1기 신도시의 멸실은 시장의 파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의 멸실은 사실은 크게 비중을 둘 수 없는 게 이미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멸실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장에 그분들이 이제 멸실을 하고 이주를 해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1기 신도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멸실이 되면 시장의 주변에 대한 파급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입주와 1기 신도시 멸실이 겹치면 사실은 3기 신도시 공급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은 맞거든요. 다만 1기 신도시 멸실이 과연 언제 될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모든 욕망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뭐 허그가 지금 뭐 보증 사고 난 게 뭐 3조 4천억 뭐 3조 8천억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기사도 이거 전세에서 나왔던 피해를 지금 정부가 계속 이거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전세 대출 제도하고 또 전세 보증보험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전세 사기나 그런 것 때문에 전세 제도의 존속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특이하게 혹시나 해서 서울의 그 올해 임대차 거래 중에 전세 비중을 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접했던 내용과 좀 다른 게 좀 관찰이 되는데 그 임대차 거래 전세 비중이 서울 기준으로 2024년 1분기 58%였는데 네. 2분기에 59%, 3분기 60%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하신 부분 전세 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좀 허점 보완이 필요하지 이 전세 자체는 좀 아직 사라지기에는 굉장히 좀 먼 미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보증보험이 계속 지금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네.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증보험이라는 걸 또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논란도 있고 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 또 전세 대출은 또 전세 대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계속 이게 꺼지지 않는 불씨로 언젠가 또 불탈 텐데. 네, 그 부분은 좀 불씨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해결책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게. 예. 그러면 또 이게 전세 상승에 이게 요인이 분명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변수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수도권, 서울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데 혹시 이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역시 아니면 뭐 수도권에서도 좀 소도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좀 접근 가능한 금액대에 좀 그래도 좀 공급이나 이런 게 좀 그 어긋나서 투자하기 또 괜찮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는 곳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도시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한 2번 정도 인구 한 3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의 그 상가집 방문 때문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가보니까 역에 내렸는데 역세권 주변이 눈에 띄는 게 번화가가 아니라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결국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조금씩 맞기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화의 그 영향을 조금씩 받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경우는 제가 좀 부동산을 추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점차 그런 현상이 강해질 것 같고 광역시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대구와 인천은 지방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인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착공이 많아서 21년부터 24년까지 입주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시 중에 그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좀 하락을 겪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마침 두 군데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감소폭도 두 군데가 좀 가파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지만 착공 물량을 봤을 때 23년에 1,000세대도 착공 안 했거든요. 인허가를 막았잖아요. 네. 뭐 못하게 했잖아요. 네. 24년 올해도 10월까지 3,000호밖에 착공을 네.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3년 뒤 26년, 27년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26년 이후는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폭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이 이제 작년, 재작년, 22년, 23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네. 다만 올해는 다시 착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착공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울산도 그렇고 뭐 약간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단지들 뭐 이런 곳들은 약간 또 반등하는 기미가 또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고액자산 보유자나 고소득자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러한 비중이 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또는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그런 부분은 계속 어느 지역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특히 양극화가 제일 심한 게 지금 부산이거든요. 네. 서울호가 6대 광역시 중에 하위 20% 아파트 매매가 대비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부산입니다. 이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자리, 저는 상용 근로자를 좀 눈여겨보는데 4대 보험이 나오는 양질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상용 근로자 증가폭이 전국 주요 17개 시도 중에 부산이 제일 낮거든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의 일자리 상태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나 전국 10% 고소득자의 비중은 부산이 2, 3등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소위 말하는 거액자산 보유자나 고소득자가 부산에 아직 많은데 반면 일자리는 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네. 하급지와 상급지 차이도 부동산에서 되게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부산에서 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뭐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동네에 살고 계셨던 뭐 과거부터 이제 쭉 네. 이제 돈을 버셨던 분들은 이제 자산가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택 이런 것들은 또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따로 논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 근데 또 부산과 대구가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상용 근로자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부산이 1% 늘었거든요. 그게 네. 전국 주요 17개 시도 중에 최하인데 대구는 1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7등을 했거든요. 광역시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거꾸로 상용 근로자, 양질의 일자리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은 하급지, 중급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부산과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지금 좀 헤매고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어떤 뭐 데이터들이 대구는 지금 그래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네. 대신에 이제 부산 쪽은 워낙 또 두 도시 다 노인 비율이 뭐 높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찾는 곳은 또 이제 다시 좀 반등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부산 뭐 전체적으로 뭐 하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부산 쪽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런 하급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천 얘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인천 네. 쪽은 어쨌든 공급이 없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검단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공급이 또 있기는 한데 뭐 검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신축은 살고 싶은데 또 출퇴근까지 고려하면 남는 그 답안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검단인 것 같은데 또 네, 네. 올랐어요 좀.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인천이 좀 광역시 중에 방금 말씀드린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비중, 전국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20% 고소득자 비중이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인천이거든요. 결국 인천의 인프라 또는 그런 재정적인 인프라나 또한 그런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계속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율도 67%로 중장기 평균 61%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중장기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 말은 인천의 부동산이 좀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나 펀더멘탈 측면, 전세가율이라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22년, 23년의 착공 감소가 25년, 26년의 상방 압력으로 좀 인천에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약간 파편적으로 이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결국에 과거의 어떤 그 시기와 좀 비슷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비슷한 시기가 있을까요? 뭐 지금의 어떤 시점이? 완전히 완전히 비슷한 시기는 좀 없지만 네.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는 상승장을 치르고 이후에 공급 감소가 예정된 시기가 2009년부터 13년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부터 13년까지 공급 감소가 되었는데도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2025년 이후도 집값이 떨어지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2009년 13년보다 2025년 이후의 공급 감소 폭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전세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공급 감소가 더 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세가를 높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감소가 예정된 측면은 닮았지만 향후 시장 흐름은 2009년 13년과는 다르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건은 비슷하지만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뭐 기간이 짧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이해를 하면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변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복잡할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지만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희 채널은 또 재테크,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또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그 말은 제목을 보면 네.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 때 그럼 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직주 근접,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이 대형 쇼핑 시설이나 백화점 이 순서거든요. 네.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2010년 전후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네. 그 4, 5년 뒤부터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세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이 감안하면 결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학생의 학력이 올라가고 있고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직주 근접이 예전에는 남자 쪽 직장만 봤다면 지금은 남자 쪽 여자 쪽 직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중요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학군도 저는 이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학군지가 소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비학군지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 결국은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비학군지부터 학교들이 폐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비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기 더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은 더 학군지로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서울에도 이미 초중고 폐교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강남과 서초의 초등학교 4분의 1은 과밀학급인 상황이고 강남 서초의 학생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파이는 줄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직주 근접과 학군을 중심으로 좀 입지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급지로 이동이 점차 절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직주 근접과 학군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토시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이제 다가올 이제 2025년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중기라고 할까요? 26년, 27년의 전망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조합하시면은 저도 지금 뭐 몇 동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사실 지금 답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좁혀진달까요?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아까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보다 조금 더 한두 칸 이렇게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막 너무 막 올인해가지고 했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